전세권이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용의 물건 중 가장 중요한 물건이다. 그래서 저는 용의 물건이 세 문제 나온다면 전세권을 두 문제 낸다고 봐야 돼요. 전세 두 문제 내야 되는데 제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한 문제 나와요. 뭐 참 웃기는 사람들이야. 또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걸 좀 더 내야지. 쓰지도 않는 지역권, 뭐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법정 시상권 이렇게 구체적이고 그런 거 복잡한 내는 게 아니라 중요한 필요한 걸 물어야겠죠. 근데 어쨌든 전세권은 토지에도 가능하고 건물에도 가능하고 토지 건물에 모두 가능해요.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 건물 전세 다 가능한데 다만 사회생활 할 때 토지보다는 어디에 많이 쓴다? 건물에 많이 쓸 뿐이지 토지 전세권도 가능해요. 근데 법조문이 자 여기 이제 303조부터 319조까지 17개 법조문이 있는데 그런데 토지 전세, 건물 전세 이 법조문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똑같이. 그런데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다음 같은 것은 17개 법조문 중에서 이것은 오로지 건물 전세,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이 되는 거지. 토지 전세 인정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건물에만 있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다 똑같은데 토지 전세권에는 해당되지 않는 법정 두 조는 뭐냐? 하나는 전세권에 이 법정 갱신제도가 있어요. 법정 갱신. 다른 말로 묵시의 갱신.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이 법정 갱신 제도는 건물 전세만 있는 거지. 토지 전세는 법정 제도가 없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최단기간의 보장에 최단 기간의 보장 제도가 있어요. 아무리 짧게 정해도 다음 같은 기간은 보장이 된다. 최단 기간 1년, 1년 미만일 때 1년으로 연장한다. 이 최단 기간 보장은 1년은 건물에만 있는 거예요. 토지에는 없어요. 그러면 최단 기간 1년. 법정 갱신 어디에만 있다? 건물 전세만 있지. 토지 전세는 없는 제도. 나머지는 다 똑같다. 나머지는. 근데 전세권이나 물건이 이 관습의 용량을 가장 많이 받은 물건이다. 이 전세권이나 물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물건이야. 이게요. 가장 관습의 용량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 전세권은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용익 물건. 용익. 사용수익한 용익 물건 빌려 쓰는 거. 동시에 담보물과 성격을 함께 양자를 모두 겸유하고 있어요. 용익 물건이며 동시에 담보적 성격과 함께 양자를 모두 겸유하고 있는 성격이에요. 이게요. 물론 주가 되는 것은 용익이에요. 남의 거 빌려 쓰는 건데 이 담보 성격이 있다. 담보 성격 그러면 뭐가 담보 성격이냐? 그럼 전세금이에요. 이 전세금은 용익 물건의 특성이 아니라 담보 물건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의 전세금이 비교적 돈이 큰가요, 안 큰가요? 보통 뭐 시세 뭐 60%, 70% 뭐 어떤 80%까지도 가 이렇게요. 그럼 전세금이 뭐냐? 이 법률적으로 전세금은 빌린 돈이야. 이 건물주가 토지 소유자가 전세 설정 계약 맺고 전세를 빌리는 거야. 목돈을 빌리는 거야. 목돈을 빌리되 이자를 주지 않는 거야. 그 대신 전세권자도 별도의 사용료를 내지 않아. 그러면 그 이자와 사용료가 서로 상대 처리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럼 언제 돌려주는 거야? 빌린 돈이야, 빌린 돈. 목돈을 빌린 거야, 지금 건물주가. 전세계획 끝나는 날 돌려줄 조건으로 빌린 돈인데 전세계획 끝나는 날 그 돈을 빼주지 않으면 빌린 돈을 약속날짜 갚자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전세권자는 이때부터 이제 이 전세가 받기 위해서 뭐랑 똑같냐. 이 저당권자의 권리를 모두 인정해버려야 돼. 이제 전세금 때문에 전세권이 저당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이달 보면 전세금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권, 우선 면제권, 또 전세금은 저당권자처럼 부정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 이 저당권자 권리를 모두 다 인정해요. 돈 받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어디에 집중되느냐? 여기에 집중돼. 여기에 시험 문제가 굳이 말하자 한 문제가 여기에 집중돼요. 왜? 전세계약 맺고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돼. 사용하는 건 문제가 안 돼. 별 분쟁이 안 벌어지는데 뭐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요? 전세금을 빼준다? 못 빼준다. 전세 목적이 경매당했을 때 과연 전세권자가 이 전세 보증금을 경락대 배당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전세 올려달라? 깎아달라?
이 전세금, 돈 때문에 분쟁이 벌어져요. 모든 판례는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권 그러면 전세권의 담보적 성격. 여기가 우리 시험 문제 하이라이트가 될 수밖에. 판례는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그럼 바로 봅시다. 자, 전세권에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전세권의 취득이야. 우리 교재 393쪽, 페이지 393쪽에 전세권의 취득이야. 그러면 이 전세권의 물건을 취득하려면 어떤 데 전세권이 취득되는 거냐? 이 전세권의 물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전세권이 아니에요. 반드시 쌍방간에 두 사람 사이에 전세권 설정 합의가 있어요. 합의란 말이 뭐야? 합의가 계약, 전세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고 어느 목적물을 몇 년간 전세가 얼마에 쓰기로 합시다. 좋습니다. 그러기로 합시다.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전세는 반드시 이 전세금이 수수돼야 돼요. 전세금이 지급돼야 돼요. 플러스 그리고 나서 플러스 등기소에 가서 전세 등기. 이 등기 나야 돼. 이 세 가지 갖춰야 돼. 그래 전세권이 성립하는 거야. 셋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전세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등기 나야 돼요. 전세권 등기. 그런데 사회생활 할 때 어디까지 많이 돼 있냐? 여기까지 많이 돼 있어요. 전세계약 맺었어요. 2년간 쓰기로 하고 전세 얼마 주기로 하자. 분명히 계약서에도 전세계약서라고 썼어, 이름을. 그리고 전세금 지급하고 목적 인도 받아서 전세권 현재 사용하고 있어. 근데 등기소 와서 아직 전세금 등기는 내지는 않아서 등기를 안 냈어. 여기까지만 돼 있고, 보통 두 가지 돼 있고, 여기까지 돼 있고, 목적을 인도 받았어, 지금. 인도 받아 전세권자가 사용하고 있어. 그렇지만 등기는 못 냈어요. 여기까지 돼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여기 돼 있는 것을 우리는 미등기 전세라 불러요. 등기가 안 나, 미등전세. 미등기 전세는 우리 민법에서는 전세권이다, 전세권이 아니다. 그건 전세권이 아니에요. 미등기 전세는 우리는 다 임대차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관행상 너 전세 얻었어? 아빠도 전세 얻었는데 전세금이 얼마야? 요즘 많이 올라서 얼마래? 관행상 우리가 전세라 부르는 거는 전세가 아니라 다 뭐예요? 민법에서는 다 임대차예요. 등기 안 나는 다 임대차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다음 전세권에 있어서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을 할 때 전세권은 뭐다? 등기 난 걸 얘기하는 거야. 등기 안 나면 전세권에 부르지 않아. 민법에서 다 임대차라 부르는 거야. 그렇죠? 내가 아무리 계약서에 전세 적도 전세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응? 등기가 안 나면 전세가 될 수가 없다. 뭐 이거만 그런가요? 어떤 분 되게 의아하게 생각해? 이게 왜 전세가 아니니? 왜 임대차니? 아니. 우리가 배운 지식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했어. 매매 잔금 다 치러서 매매 목적 인도 받았어, 매수인이. 인도 받았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나면, 등기 안 내면 소유권 취득 못 해요. 손취득 안 되잖아. 형식주의 등기를, 물건은 뭐야? 물건은 등기하여야. 아무리 돈 빌려주면서 1억 빌려주면서 이 아파트에 저당 잡아주기로 하자. 채권 계약 맺고 아파트 저당 잡아주기로 합의했지만 등기소 가서 저당권 등기 안 내면 저당 성립하지 않잖아요. 다른 건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전세는 등기 안 내도 전세라 생각합니까? 등기가 안 나면 전세권이 아니야. 물건은 뭐하여야? 등기하여야. 관행상 전세를 보면 다 임대차 취급하는 거고 이미 전세가 많이 떨어지는 건 등기가 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문제 가끔 묻는 것은 단다시 묻는 거예요. 바로 전세금이에요. 여기서 이 세 가지 갖춰야 돼. 인도는 논할 필요 없어. 요건이 아니야. 그럼 전세금 등기 냈어, 내가. 전세계약 맺고 전세금 지급하고 등기소가 전세금 등기 냈다면 전세 목적을 아직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전세 성립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인도받아서 사용하지만 전세권 등기가 안 났다면 그건 전세권이 아니고 그건 등기가 요건이지 인도받았냐 여부는 논할 필요 없죠. 인도는 요건이 아니야. 인도받아 안 받아야 논할 필요 없어. 등기 났느냐 안 났느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야. 전세권은요.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그런데 요 중에 이제 별표 하나가 전세금이 우리 쳐놨어요. 전세금 이야기.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쉽게 나오면 이런 거 묻는단 말이에요. 모든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이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그건 전세금이 지급이 안 되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친한 친구끼리
그래 2년간 전세 빌려주기로 하자. 내 등기가 전세권 등기 내줄게. 등기 내줬어. 하지만 전세금이 지급되지 않았어. 그럼 전세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지급되게 성립하는 거야. 성립 요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원 판례가 친한 친구끼리 전세금 불지급 특약을 맺어. 특약. 자, 여기는 심화해서 안 하려고 제가 다 정리하고 할 거예요. 저는 이런 데 중요하다 보여요. 전세금 불지급 특약이 있었다는. 야, 네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래 이 토지 내가 5년 빌려줄게. 내 등기 내줄게 내가. 계약 쓰고 내 등기 내줄게. 근데 전세금은 이 다음에 돈 생기면 천천히 줘. 안 줘도 좋아 지금은. 이런 특약을 맺었어. 전세금 불지급 특약은 대원 판례에 따르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무효. 발음 좀 분명히 해주세요. 아무리 막 썼지만 지금 효라 그랬어. 그냥 효라고 그랬어. 내가 못 듣는 줄 알아요, 아주. 무더우신 분이 3분이 계셔. 이 특약 무효예요. 왜 무효냐? 아무리 전세권을 냈더라도 전세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전세가 성립하지 않아요. 전세금 불지급 특약은 무효. 두 번째, 전세금은 금전에 한한다. 한한다는 것은 예외가 있다,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어. 금전이 아니라면 전세금 될 수가 없어요. 야, 너 땅 좀 2년간 빌려줘. 전세금 내줘. 쌀 100감만 줄게. 그 다음에 2년 쌀 100감만 돌려줘. 그거 전세금 아니야. 금전만이 전세금이야. 이것이 뭐라 한다는 점이냐. 이따가 배우면 채권 임대차, 토지권 임대차에는 반드시 차임이 있어요. 차임이 있어야 돼. 차임은 금전이 아니어도 관계없어. 차임은 유상이면 돼. 100감 받으면 되는 거야. 야, 너 토지는 임대 줘. 내가 1년 쌀 3감아 줄게. 그거 차임이야. 난 돈도 쌀도 없으니까 네가 내 토지 나한테 빌려주는 대신 내가 1년 10번 일해 줄게. 품앗이로. 그래도 차임이야. 대가만 받으면 돼. 차임은 금전이 아닌데 무방해. 근데 전세금은 꼭 금전이어야 돼요. 그렇지만 금전이면 된다는 거지. 대원 판례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기출지문에 보면 많이 나온 지문이야. 이게 금전이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 금전을 꼭 현실로 수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꼭 현실을 주고받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럼 금전이면 되는 거지. 그러면 기존 채권으로 가름해도 무방하다. 대원 판례가 내가 너한테 2년 전에 2억 빌려주는데 못 갚지 않느냐. 그 빌려주는 2억을 전세금을 해서 네 건물에 2년간만 전세금 내줘. 내가 쓰다가 2년 뒤에 2억만 돌려줘. 빌려준 기존 채권으로 가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뭐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 주택임대차에서 차임이 있어야 돼. 차임. 사람들이 보증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또는 반전세 그러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뭐 이렇게요. 근데 이 주택임대계약 맺으면서 그 보증금을 현실 수수하지 않고 채권자가 네 주택에 방 2개에 임대계약서 써. 내가 그럼 다 전입신고하고 내가 확정자 받아올 테니까 그 대신 실제 지급하지 않고 이 주택임대차에서 그 보증금을 차임을 내가 빌려준 돈 1억 못 갚으니까 그 1억 원을 임차 보증금으로 하자. 빌려준 돈을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으로 전환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주택이건 전세권이건 기존 빌려준 채권을 전세금으로 빌려준 채권을 임차 보증금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 둘 다 똑같아 이건요. 그런데 이 전세권에서 자 이제 보세요. 실제 지급한 이 전세금과 모든 전세 등기에는 반드시 기재될 게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 이거 빠지면 전세 등기 안 나요. 모든 전세권 등기 낼 때 전세금이 얼마라는 거 빠진 등기는 없어요. 꼭 기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 지금 전세금과 이 등기부에 기재된 전세금이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일치하지 않아. 근데 이 주택이 그냥 잘 살고 나왔어. 잘 살고 그냥 전세계획 끝나는 날 보증 전세가 빼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중간에 경매당했네. 그러니까 이따 배우면요. 전세권자는 우선 변경이 있기 때문에 전세 등기 낸 날짜와 저당 잡은 날짜 순위 비교해서 배당받을 수 있어. 그럼 얼마를 배당해 주겠느냐. 이 경매에 들어갔다면 우선 변경권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 지급한 것이 1억이에요.
그런데 이 등기부에 기재된 곳은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그러면 말로 편하자면요.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등기부에 기재된 전세금의 액수가 더 작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더 크게 돼 있어. 실제가 더 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왜 많을까요? 맨 처음에는 전세금을 냈어. 근데 중간에 자권전이 갱신할 때마다 올려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려주면 등기소 가서 변경 등기해서 액수를 고쳐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내비둔 거야. 근데 경매당했네? 등기부에는 8천에 돼 있어. 그런데 실제는 1억이야. 1억을 줬다는 영수증 다 갖고 있어 지금요. 자, 경락대금에서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어요? 잘하네. 8천. 잘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1억인데 등기부에는 이게 실제보다 그 1억 2천으로 돼 있어. 1억 2천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더 크게 기재가 돼 있어. 등기부에는. 전세금이. 경배당했어요. 자, 경락대금에서 전세금 배당 들어왔어. 자, 얼마를 배당해줘요? 대답하는 거 같아서 약간 단순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이? 갑자기 여기서는 8천, 여기는 1억 2천. 근데 내가 뭘 적어 그냥 등기부에 기재된 금액 그렇게 얘기하지. 이때는 8천 배당해줘요. 이때는 1억 배당해줘요. 뭘까요? 말로 편하자면 실제 지급한 전세금과 등기부에 기재된 전세 일치하지 때는 둘 중에 적은 금액 쪽에서만 효력이 있다. 그래요. 판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은 상식이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요? 그러셔. 응? 그럼 우리 상식은 뭔데? 우리 상식은 나도 상식 있는 사람이야. 우리 상식은 몰자를 써야 돼. 몰. 그래요. 몰. 이 몰이라는 게 무식하다는 몰이 아니라 이 몰자가 막연하다는 뜻이야. 막연한 상식일 뿐이야. 정확한 전공 지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말로 편할 줄 알아야 돼. 실제 지급한 전세금과 등기부에 기재된 전세 일치할 때는 둘 중에 적은 쪽에서만 효력이 있다. 적은 쪽을 배당해줘. 무조건요. 이게 판례예요. 네 번째. 이거 한번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다음에는 제가 요약 강의 같은 데 가면 이제는 뭐 이론적인 얘기 안 해. 쭉쭉 정리해 줄 거예요. 쭉 이렇게 뭐 지상권 효력 그러면 한 10문장 쫙 정리. 1번, 2번 동을 붙여서. 그런 걸 그 지문이 바로 오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한번 해놓고 하려고 그냥. 네 번째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이 전세금, 증감, 이 청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증감이라는 용어가 잘 나와요. 지료 증감 청구권, 차임 증감 청구권, 보증금 증감 청구권, 전세금 증감 청구권. 이 단어 굉장히 잘 나와요. 증감이란 말은 이 두 단어 줄임말이에요. 증액, 감액. 주로 증감이라 불러요. 전세금 설정자는 올려달라. 주변에서 올랐으면 올려달라고 얘기할 것이고, 전세권자는요. 지금 IMF가 터져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세권 느끼는 주거용건만 내는 게 아니야. 창고도 전세 등기 낼 수 있고 상점도 전세 등기 낼 수 있고 공장을 비롯해 전세 등기 낼 수 있어. 전세금이 한 푼도 안 주기로 했어. 그럼 다 전세 등기 낼 수 있어요. 깎아달라. 주변에서 떨어졌다. 감액해달라. 이거 문제될 수 있어. IMF 때 굉장히 문제된 거야. 그전 IMF 때 전세금 감액해달라. 주변에서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았느냐. 응? 올려달라. 깎아달라. 이게 문제되는데 여기 있는데 이게 이 증감청권이요.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건 다 있어 이게. 응? 지상권 남의 부동산 빌리는 거예요. 전세권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물건이에요. 이 다음에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임대차도 남의 거 빌리는 거야. 그건 채권을 빌리는 거야.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도 빌려 쓰는 거야. 빌려 쓰는데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는 특별법을 적용받아서 상가 임차인이 주택 임대 더 보호하는 것 뿐이지. 그것도 빌려 쓰는 거. 주택, 상가, 토지, 건물 임대차, 전세권 다 빌려 쓰는 거야. 빌려 쓰는 데는 다 이게 있어. 근데 이게 없는 게 하나 있어. 남의 거 빌리는데. 지역권에 없어요. 지역권에 증감 청권이 한 번 없어. 거기만 빼놓고는요. 전세금 증감, 지상권의 지료 증감, 토지 건물 임대차 차임 증감, 주택 상가 임대차의 보증금 증감 다 있어요. 다 있어. 지역권만 없어. 지역권만 없는데 어디에 있든 다 똑같아. 성질이. 이 어디에 있든 모두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어디서 다 똑같아. 임대차의 차임 증감이건 지상권의 지료 증감이건 전세금 증감이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의 뭐 증감이건 보증금 증감이건 다 똑같아요. 어디 있든 모두 편면적 강요규정이다. 편면적 강요규정은 누구 보호하려고 만든 규정을 이렇게 부른다? 약자. 약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감을 어겨서 여기는 남의 거 빌려 쓰는, 내가 다 써볼게요. 빌려 쓰는 전세권자, 남의 땅 빌려 쓰는 지상권자, 예를 들면 빌려 쓰는 임차인,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 토지 임차인, 건물 임차인, 빌려 쓰는 사람들이 얘들 보호하려고 만든 거야. 얘들한테 불리한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그럼 불리한 특약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증감청원 얘기 나오면서 임대 계약 동안에 지상권 30년 동안에 전세 등기난 뭐 3년간, 2년간 주택 임대차 계약 동안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뭐 IMF가 터지건 코로나가 뭐 하건 어떤 경우도 깎지 않는다. 월세 차임은 감액하지 않는다. 보증금은 깎아달라는 얘기가 된다. 즉 한마디로 감액 깎지 않는다. 감액 금지 특약. 계약기간 동안에 어떤 경우도 보증금은 차임은 전세금은 지료는 깎아달라는 얘기 안 한다. 감액 금지 특약을 내서 계약기간 동안에 이 특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불리하잖아요. 이런 특약이 있었더라도 IMF 터져버리면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면 감액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계약기간 동안에 어디나 다 똑같은 거예요. 빌려 쓰는 거는 임대차건 전세권 다 똑같아요. 증액 금지 특약. 계약기간 동안에 지상 30년간 토지임대차, 건물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절대 전세기간 동안 절대 올리지 않는다. 증액은 금지한다. 계약 때 절대 올리지 않는다. 증액 금지 특약은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한 특약이잖아요. 유효 무효예요? 유효해요. 올려요? 못 올려요? 못 올려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 편면적 강요를 부르는 거야. 불리한 특약은 무효. 유리한 특약은 유효. 그럼 못 올려 이거는. 증액금지 특약은 유효. 감액금지 특약은 무효. 불리하니까. 이렇게요. 두 번째 어디에 있든 다 똑같아요. 이게. 어디에 있든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형성권은 행사하면 반드시 응해줘야 되는 거야.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차이가 없어. 감액해달라. 감액 응해줘야 돼. 자, 형성권이란 말 뜻이 뭐라고요? 누가 행사하면 반드시 응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다면 청구권이야. 이름만 청구권이 형성권이야. 반드시 감액 응해줘야 돼. 형성권이다. 그러면 내가 창고를 얻었어요. 공장 얻는데 전세금 5억 말고는 일체 월세는 지급하잖아요. 그래 전세금 내달라. 창고가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니기 때문에 등기 안 내면 보호받을 길이 없잖아. 돈을 내달라. 그 대신 내줬어. 전세 등기 내줬어. 2025년까지 전세 5억에 전세권 설정 내줬어. 그런데 이 주변 시세가 뭐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워지면서 그냥 다 떨어졌어. 그래서 아직도 내가 4년 남았단 말이야. 그 전세 5억 중에서 5천을 감액해달라. 깎아달라. 행사했더니 응해요? 응하지 않아요? 응하지 않지. 그런 법이 어딨냐. 그런 법이 왜 없니? 여기 있는데. 이게 정했더라도 이게 사정 변경이야. 사정에 맞춰서 감액해주고 증액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는 거야. 안 깎아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내야죠. 소송. 판사님 주변 시세 이러저러해서 감액을 청구했는데 응하지 않습니다. 얼마 감액을 해주세요. 그다음 판사가 5천 감액하라. 그럼 내가 소송 내 판결 받을 때까지 6개월이 걸렸어. 그럼 형성권의 의미가 뭐예요? 판결 난 날로부터 감액된 것이 아니라 재기한 6개월 정도 돌아가서 감액이 돼야 되는 거야. 행사한 날로. 이게 이제 월세라면 얘기가 다른 거야. 주택임대, 상가임대차 이런 데서 차임을 낸단 말이야. 월세를 100만 원 낸단 말이야. 응? 30만 원 깎아달라. 못 깎아주겠대. 그럼 소송 냈어요. 이러저러 주변 시세가 다 떨어졌는데 감액을 하지 않습니다. 30만 원 감액하라 해주세요. 감액해라. 이게 이제 6개월 만에 판결이 떨어졌어. 내가 소송했더니. 그러면 6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행사한 날로 돌아가서 감액된 거기 때문에 6개월 3, 6, 18, 180만 원은 공제하고 주면 되는 거예요. 형성권의 의미가 뭐냐면 판결 난 날로부터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받으면 행사한 날로 돌아가서 소급적으로 감액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의미가 있는 판결 일로부터 그럼 틀려요. 그런데 어제 다 똑같아 얘기해요. 그렇지만 1년에 얼마 이상 올리지 말라는 증액
금지 규정이 있어요. 증액 제한 규정이 돼야지, 제한. 얼마나 올리지 못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다. 아무리 주변인이 많이 올리더라도 1년에 1 이상 올릴 수 없고 한번 올릴 때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는 증액 제한 규정이 몇 군데 있느냐? 3군데 있어요. 이거 기억해 두시오. 지금이라도. 이 다음에 봐야 될 거지만.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규정이 딱 3군데 있어요. 전세 등기는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아무리 올려도 1년에 얼마 이상 5% 증액제한. 20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이 올려도. 상가보호법 받는 소액상인들 상가보호법에서 상가 임대인들은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1년에 몇 프로 이상 올릴 수 없다? 5% 증액제한.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임대차도 월세 내는 거 있잖아요. 반전세. 1년에 얼마에서 못 올린다? 5% 이상 못 올려요. 그러면 얼마에서 올리지 못한다는 증액 제한은 딱 3군데밖에 없어. 전세권,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그러면 이 3가지가 아닌 지상권에서 얼마에서 올리지 못한다는 법이 있어 없어요? 없어. 주택도 아니요. 상가도 아닌 일반 토지, 창고, 공장, 일반업 임대차에서 1년에 얼마에서 올리지 못한다 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증액제한 딱 3군데밖에 없어. 주택, 상가, 전세권, 등기관 전세권. 3군데는 5% 증액제한. 하지만 우리 민법 어디에도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규정은 딱 3군데 있는 거야. 나머지는 얼마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법이 없어요. 하지만 얼마 깎지 못한다는, 1년에 얼마 깎지 못한다는 감액 제한 규정은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이건 어디도 없어. 1년에 얼마에서 깎지 못한다는 법은 없어. 얼마에서 올리지 못한다는 증액 제한만 있는 거야. 여기 딱 기억하시면 돼. 세 단어. 어디나 다 똑같아요. 뭐 지금 할 건 아니지만 말이 나온 김에 뭐 전세권 특별한 판례 없고 깊은 이론은 없어요. 다 법조문들이지만 다 쓰임새가 있는 거야. 사회생활 할 때. 자, 그런 다음에 전세권의 395페이지에 법정 갱신제도.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이 법정 갱신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은 한 번에 정리를 못해. 왜? 끝까지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법정 갱신 제도가 4군데 있어. 전세 등기는 건물 전세권 이 대표 보면, 그 다음에 토지건물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이 4군데 법정 제도가 있는데 4군데가 다 틀려요. 요건이 같지가 않아. 이 4군데 말고는 법정 제도가 없어. 뭐 지상권이 법정에 들어간다. 뭐 지역권이 법정에 들어간다. 이런 말 없어요. 전세 등기는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도 없어. 건물 전세권 이 다음에 보면 토지 건물 일반 임대차, 창고건 공장이건 일반 토지 임대차, 주거용 건물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4군데 법정 제도가 있는데 이 4군데가 다 틀려. 요건이 같은 듯 다르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4개 비교할 수가 없지만 왜? 뒤로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 다음에 우리가 5월달, 6월달 들어가면 우리한테 펄펄 날르겠죠. 막 이제 그때 막 날러. 선생님 그러면 막 어라 대답하고 난리가 났어. 막 날러. 그때는 이 4가지를 다 비교할. 자, 오늘 좀 약간 지루한데 이거 하나 비교해 볼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땐 진도가 없는 거야 이제. 2바퀴 정도 돌았기 때문에. 그럼 거 한번 딱 정리해 보고 법정 4가지 한번 비교해 보자.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그 수준이 안 돼요.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죠. 하나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 자, 법정갱신이 한 말이 있어요. 법정갱신. 전세권의 법정갱신. 여기 이제 312조, 313조 있는데 이 법정갱신 다른 말 뭐라 부르냐? 같은 말이에요.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 말 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아무런 말이든 재계약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이 법정갱신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건물 전세권. 건물 전세권에만 이 제도가 존재하지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 제도가 없어요. 오로지 어디에만 있다? 건물 전세만 이 제도가 있는 거야. 자, 우리 법적으로 되어 있느냐? 312조에 전세 기간, 전세권 만료. 등기 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 안 난 건 임대차예요. 등기 났어. 근데 계약기간 만료일이 만약에 2021년 8월 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야. 그럼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1월 전까지 이 사이에 전세권 설정자가 다른 말로 그 설정자 누구예요? 토지는 없으니까 뭐로 써도 좋아요.
전 설정자, 건물주가. 건물 주인이 설정자잖아. 건물주가 전세권자한테 뭔가를 통제해줄, 이 통제 의무라는 게 있어. 뭔가를 통제해줘야 돼. 근데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주택임대차가 많이 개정되면서 한 번 안에서 갱신 요제도도 인정하고 할 때 요 기간이 바뀌었어. 주택에서는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로 바뀐 데가 있어 이렇게요. 근데 이런 건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 우리는 이론 배워져 있는 게 아니라 중개업 볼 때 중개업에서 알아야 되는 지식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전세권은 1개월 전까지예요. 이 사이에. 그럼 날짜 정확히 따지면요. 이날 계약 만료일이라면요. 6개월 전이고 언제야? 2월 1일부터 1개월 7월 1일까지 이 사이에. 이 사이가 몇 개월이요? 5개월이잖아. 5개월. 이 사이에 뭔가를 통제해줘야 돼. 이번에 전세계약 끝나면 재계약 못 해드립니다. 갱신거주 딴 데 알아보세요. 주변시세 올랐기 때문에 전세금 1,000만 원 올려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갱신을 거절을 하거나 뭘 통제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다. 이따까지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에. 이따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었어. 건물주가 아무런 통지가 없어. 아무 말이 없다면 1개월 전에 통지가 없었다면 만약에 7월 5일 날 통지 온 거 소용있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7월 1일까지 기간 지켜야 돼. 기간. 법은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되는 거야. 응? 7월 2일 날 통지한 거 안 되는 거야. 통지가 없다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갔다. 어떻게? 전전세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조건이니까 동일한 전세금으로. 그렇지만 조건은 동일하지만 계약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럼 조건은 동일한 조건인데 동일한 전세금이지만 계약과 정함이 없는 걸 본다는 얘기가 뭐야? 옛날 계약전 2년이라고 다시 2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응? 옛날 계약이 3년이라 다시 3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계약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이게 다 틀려. 이 다음에 주택임대차 가면 주택임대차 말없이 법정에 들어가면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거기는 그게 있어요. 근데 등기난 전세권은 계약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조건은 동일한 조건이지만 기간도 동일한 기간으로 그럼 틀린다는 거야. 단 기간은 동일한 기간이라 정함이 없는 걸로 본다. 그런데 전세 등기난 전세권에서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전세권, 이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일리 들어간 거야. 그럼 아무런 말 없이 들어갔어.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지났어. 오늘 10월 1일이야. 한 3개월 지났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 거야, 지금. 한 3개월 지났어. 그렇지만 기간에 정함형 전세권은 쌍방이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 건물주, 전세권자, 쌍방. 언제든지 전세권 소멸을 통과할 수 있다. 소멸 통과할 수 있어요. 10월 1일인데 갑자기 3개월 지났네. 전세권 설정자가 10월 1일이니까 2개월 지났네. 8월 1일, 9월 1일, 10월 1일. 2개월 만에 설정 건물주가 저기요 전세권자 씨 나가세요. 오늘부로 소멸을 통과합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통과 10월 1일 날 날라왔어. 그러면 전세권자한테는 몇 개월의 유예기간을 보장해줘라? 6개월. 이 기간을 보장해줘야 돼. 6개월. 그럼 얘는 언제까지 쓸 수 있어요? 2022년 4월 1일까지 쓸 수 있어. 그때까지요. 쓸 수 있어요. 이건 전세권자 안 변했어요. 등기 난 걸 얘기하는 거야, 등기. 10월 1일 날 말없이 재계약 들어갔는데 10월 1일 날 저 나갑니다. 보증 빼주세요. 소멸을 통과합니다. 빼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 얘도. 그럼 통보받으면 설정 건물주는 통보받으면 몇 개월 내 전세금을 빼줘라? 몇 개월일까요? 6개월이에요. 쌍방모도 6개월. 이것이 이당을 배워보면 임대차 다르고 주택임대 다르고 다 달라. 유예기간이. 돈 빼주는 문제야. 몇 개월 내 빼줘야 되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중개사 시험에서는. 전세 등기난 전세권 나가라 해도 몇 개월? 6개월. 나간다 해도 몇 개월? 6개월. 쌍방모도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나야 소멸되는 거예요. 유예기간 다 똑같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지. 이게요. 그리고 돼 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중요한 얘기다. 돈 빼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쌍방모도 6개월. 기간에 정하는 전세권은 쌍방 언제든지 소멸을 통과할 수 있다.
누가 통과하든 6개월 이내에 지나야 소멸한다. 쌍방 모두. 기간은 장염으로 본다. 이렇게 봐야죠. 그 다음에 전세권의 효력이에요. 넘겨보세요. 너무 어려운 게 없어서 죄송해요. 어려운 게 있어야지 막 열을 내고 한번 해볼 텐데 어려울 거 없어.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야 인간아 그건 네 생각이지. 그래 나 다 알아. 내가 낯설 뿐이야. 다시 한번 더 보면 돼요. 전세금 효력. 그래서 전세계약 맺고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금 등기 냈어. 내 전세권자야. 그럼 전세권자 과연 어떤 효력이 있냐. 항상 효력이란 말이 떨어지면 유치권의 효력, 전세권의 효력, 저당권의 효력. 효력이란 말이 떨어지면 뭐가 효력이에요? 권리 의무가 바로 효력이에요. 그러면 효력이란 말이 떨어지면 전세권자의 권리, 전세권자 의무, 유치권의 효력, 그럼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권자 의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것이 효력이야. 그럼 과연 전세권이 설정되어 등기 났다면 전세권자한테 무슨 권리가 있고 과연 전세권 무슨 의무가 있는 거냐. 이 권리 의무를 배우는 거야.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지 여기가. 왜요? 우리가 법을 배우는 이유는 매매계가 왜 배워요? 임대차가 왜 배워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과 매수는 어떤 권리 의무가 있는가. 그 권리 의무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법을 배우는 거야. 근데 권리 의무란 말이 바로 효력이란 말이야. 전세 효력, 그럼 전세권자 권리, 전세권자 의무. 이거 들어가야죠. 첫째, 전세권자의 권리. 전세권은 읽기만 하면 돼. 물건. 등기난 전세 물건. 근데 내가 전세권 등기를 했다면 이 전세권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 물건이기 때문에. 나에게 설정해준 건물주한테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어요. 물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 전세 등기 냈는데 전세 목적이 매매가 돼 건물주가 바뀌었더라 신소유자에게 내 계약기간 내 전세금 승계받아.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러면 임대차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 목적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새로운 신소유자한테는 내 권리 주장 못해요. 응? 종전 임대인이었던 건물주한테는 주장해야지. 왜? 둘끼리만 주장하는 게 채권이야. 근데 물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소유자에게도 전세 계약 기간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승계되는 거야. 이 다음에 누구한테 전세금 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소유자한테. 물건은 승계받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에 전세가 끝나는 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설정자가 아니라 이제 누구? 신소유자. 걔에게 전세금 반환 요구하는 거. 무조건 승계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문장이야. 그 밑줄 그어놓으셔야 돼.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세권도 물건이야. 누가 침해하면 전세권의 기인이나 목적을 반환, 결과 제거, 예방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세 목적을 누가 침해하면 전세권자, 물권자니까 쫓아가 침해자에게 물권 청구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전세권자도 상인관계는 적용받는 거다. 상인관계 뭐라 배웠어? 상인관계. 인접한 부동산과 부동산 이용관계 조절인 상인관계는 소유자와 소유자만 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관계 조절이 있다면 인접해 있다면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길문제, 통행권, 경계문제, 물문제 다 상인관계 적용받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봤죠. 한번 전세금을 정했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정이 생겼다면 그 사정에 맞춰서 올려달라, 깎아달라. 전세금 증감 청구권 있다 없다? 있다. 전세 증감 청구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 다만 증액하더라도 올리더라도 1년에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 5%는 초과할 수 없다. 또 형성권이다. 반드시 응해줘야 된다. 봤잖아요. 봤어요? 4번 동그라미 부속물 매청권 동그라미. 이 전세권에서 이 부속물 매수 청권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앞으로 많이 쓸 용어인데 또 하나는 지상물 매수 이 청권이라는 용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용어 정확히 써야 돼요. 용어 갖고 맞고 틀리기도 해요. 이 부속매 청권이라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이 나와 이거요. 항상 부속매 청권은 건물에 쓰는 건물. 남의 건물을 빌려 쓸 때 임차인이 남의 건물을 빌려서 남의 건물에 안에다가 실내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안에다가 창고를 만들었어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켜주는 행위를 한 거야. 그럼 건물에서는 부속매수청권이라 불러요. 부속을 매수해달라. 토지에서는 지상권, 토지 임대차, 토지 전세권. 토지에서는 항상 지상물이라 부르는 거야. 토지에서는 용어를 뭐라 부른다?
지상물. 건물에서 뭐라 본다? 부속물.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는 건물 전세권에 부속 매청권만 규정이 있지 토지 전세권에 지상 매청권 규정 자체는 없어요. 규정 자체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그냥 토지 전세권에도 지상 매청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냥. 법조문은 없어. 법조문은 이것밖에 없어. 건물 임대체 부속 매청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세계약 맺고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권 넣기 냈는데 전세권을 남의 건물에다가 뭘 부속시켰어. 뭐 실내 에어컨 같은 거, 천장 에어컨을 부속시켰어. 이런 거 전세 끝났을 때 나 철거 수거하지 않는다. 저 건물주 씨 매수해달라. 시가로 매수해달라. 이 요구하는 권리를 부속물 매청권이라 불러요. 그런데 일단 어디서 쓰는 용어다? 건물 전세권에서. 근데 어떤 때 요구되는 거냐? 어떤 때? 일단 부속 매청권은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약이 끝난 후에 요구하는 거예요. 후에. 그런데 이게 중요한 얘기지. 아무 때나 요구하는 게 아니야. 건물 전세권자가 건물주한테 당신 건물에 부속시킨 부속물, 실내 에어컨 같은 거 저거, 천장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내가 실내 화장실 만든 거 이런 거 시가로 매수해달라. 이걸 행사하려면 부속시킬 때, 그 건물에 부속시킬 때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부속시킬 때 설정자 건물주죠. 전 설정자의 승낙을 얻어야 돼요. 얻어서 부속시켰어요. 승낙 얻었거나 또는 5할. 승낙 얻었지 않아서 설정자로부터 5할 또는 그 건물주 설정자로부터 이 부속물을 매수했어 내가.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 이때 한해서만 이 매청이 있는 거야. 이 경우 아니라면요. 매청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의받은 것도 아니야. 건물주한테 아무 말 없이 그냥 시스템 에어컨 한 거야. 건물주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실내 화장실 만든 거야. 동의 안 받았어. 또 건물주로부터 매수한 것도 아니야. 그때는 다 철거하고 수거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만약에 이건 기본이야. 모든 매청권은 앞으로 매청권이 한 말 많이 나와요. 건물 임대차에서 부속 매청권, 토지 임대차 지상 매청권 또는 지상권의 지상 매청권, 즉 전세권의 부속 매청권. 남의 부동산 빌려 쓰다 보면 내가 남의 부동산 내 돈 들여갖고 뭘 부속시킨단 말이야. 이 부속물이라는 것이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야.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매수해달라. 이 요구하는 권리는 어디를 배우든 모든 매청권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람. 내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람만 이 매청권이 있는 거야. 내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매청권이 없어요. 다 철거하고 수거해야 돼. 내 돈을 뜯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도 굳이 말하자면 건물 전세권자가 설정자한테 매수를 청구하려면 이 두 가지 경우에 행사할 수 있고 전세권자가 의무 위반으로 전세권 소멸 청구당한 사람은 이 매청권이 없어요. 여기뿐 아니야. 의무 위반한 사람은 어디 매청권이 없어. 다 뜯어내야 돼. 모자랬다고. 이 다음에 보면 어딜 배워도 모든 매청권은 성실한 사람, 의무 위반하지 않은 사람한테만 이 매청권 인정해 주지. 지가 잘못이 있어갖고 의무 위반한 사람들 매청권이 없어요. 그렇게 아시면 돼. 자, 요거. 그런 다음에 요 경우함에 있다는 거. 의외로 397쪽에 5번 처분권 요거 중요해요. 요거 별표 쳐놨을 거예요. 안 쳐놨나? 천지야 별표가 별표 하나짜리가 법조문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가 보세요. 이 전세권은 물건이야. 전세권, 지상권 물건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는 이 전세권을 설정자, 건물주죠, 토지주죠. 설정자 동의가 없더라도 동의 없더라도 이 전세를 남한테 양도할 수 있고 이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이 전세권을 남한테 임대차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물건이야. 물건자들은 지상권자, 전세권자들은 땅주인, 건물주인 동의 없더라도 내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고 이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임대 놓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물건이다. 이 다음에 임대차는 채권. 임대차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건물주의 동의 없이는 임차 양도하거나 전대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어요. 그건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물건은 동의 없이도 양도 처분할 수 있어. 자유롭게. 동의 필요 없어요. 그런데 306조에 너무 특이해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단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었다면 무슨 말이냐? 건물을 전세 등기 내주면서 계약은 5년 맺었어. 10년만 넘지 않으면 돼요. 5년 맺었는데 최장기한 10년의 전세권은 이 5년간 너만 쓰지 절대 전세를 남한테 양도하거나 임대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양도 특약 내줬어. 이런 금태가 있다면 이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유효해요. 특약으로 양도를 배제할 수 있어요. 특이한 거예요? 안 특이한 거예요? 특이해요.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에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하거나 특약 창수할 수 없어. 근데 전세 양도 특약만은 유효하다. 특약으로 양도를 배제할 수 있어. 근데 가가 잘 나오는 게 비교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물권인 지상권이요. 지상권 30년간 이 지상권은 너만 써야지. 절대 지상 남한테 양도하지 않고 한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이건 무효예요. 이런 특약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특약이 있더라도 양도할 수 있어. 근데 전세권 양도 특약만은 유효하다는 거야. 그러면 306조인데 이게 306조인데 얘는 물권법이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거야.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특이한 거야. 그래서 물권법은 아무런 말도 다 강행규정이야. 특약을 배제할 수 없어. 근데 전세권 양도할 수 있다는 그 양도 이전만은 임의정이기 때문에 전세권 양금 특약이 있다면 양도할 수 없다. 이 특약 유효. 지상권 양금 특약은 무효. 하나만 한 특약이야. 서로 달라요. 조심하셔야 돼. 이게 참 특이하고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306조. 그런 다음에 전세권자 의무에서는 그거 보면요. 넘겨보세요. 필요가 없어. 첫째, 어떤 의무가 있느냐. 물권인 전세권에서 전세 목적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수선 수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물권자인 전세권자 스스로 하는 것이지. 건물주 설정자 해주지 않아요. 그런 말들 써요. 여기서 빗대어서 사람들 잘못 쓰는 용어지만 전세에서는 장판비, 도배비를 집주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전세 부담하는 거고 월세는 임대차를 얘기하는 거야. 월세에서는 장판, 도배비는 다 임대인이 해주는 거다. 이걸 빗대어서 얘기해요. 지금 모든 필요비는 수선 유지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거지 설정자 부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전세계약이 다 끝났을 때 전세권자는 건물 설정자한테 유입비 상한청은 있을지언정 필요비 상한청권은 없어요. 이 다음에 임대차는 달라요. 뭐만 있다? 유입비 상한청권만 있지 필요비 상한청권은 없어요. 수선 수리 유지는 다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건물주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 자, 똑같은 얘기가 좀 반복되는데 거기 보면 400페이지에 보면 전세 양도에서 다 법조문들이야. 거기 3번 전세금 반환 청구의 불량도 금지. 요거 동그라미 별표. 요게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나왔던 질문이야. 왜 자주 나왔냐? 이 전세권은요. 의외로 판례가 3개밖에 없어. 다 법조문 정도 풀어주는 수준이지 판례가 3개밖에 없는데 그 3개 판례 중에 유명한 판례가 지금 이 3번 판례야.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좀 어려운데 물론 심화해서 다시 한번 이 전세 관련된 판례들은 심화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요약에서도 또 한번 정리해요. 그렇지만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전세금은 전세권의 전세금은 담보 물권적 성질을 띠고 있어요. 담보라는 건 빌려준 돈의 성질을 띠고 있는데 따라서 전세금은 이 부종성이라는 게 있어. 부종성. 이게 이제 대한민국 담보의 특성이야. 대한민국 담보제도는 다만 4가지 특질이 있어. 특성이 있다. 담보자만 들어가면 부종성. 또 전세금도 부종성, 수반성. 전세금도 물상돼 있어. 물상돼 있어 인정하고 전세금의 불가분성. 이 4가지 특성을 인정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4가지를 대한민국 담보제도의 통유성, 공통적 성질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기초 강의에서 해놨어, 내가. 기초 강의에서 내가. 장자 한 타임에 걸쳐서 내가. 부정성, 수반성,
물상대에 불가물상 장장 30분을 설명했어 내가. 앞으로 많이 쓸 용어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초강의 들었나 안 들었나 좀 확인해 본 거예요. 들은 사람이 약 20%. 네. 들으셔야 돼. 여기 다시 한번. 오늘 가서 뭐 다른 거 다 듣기 귀찮으면 이 담보물 거라면 담보 특성 그래서 이걸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들은 게 좋아요. 이 네 가지 정도 다 떼요. 그럼 전세금은 이게 누구한테 있는 권리냐? 저당권자의 권리야. 저당권 권리를 모두 갖고 있는데 출제원들이 전세금의 수반성 여기에 집착을 해. 왜 이렇게 여기다 집착하는지 몰라. 이걸 죽기 살고 내려라. 이거 수반성을요. 전세금의 수반성. 자, 이게 담보 특성인데 이 수반성이란 말이 뭐냐면요. 이 전세권이라는 물건과 이 전세금 물건, 전세권이란 물건과 여기에는 전세금 이 반환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반환 채권이 있어요. 언제 전세계획이 끝나는 날 전세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세금 물건과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은 한 사람이 갖고 있어요. 한 사람 1인. 한 명이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둘 중에 하나가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둘 중에 하나만 분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남한테 전세금 반환 채권을 넘겼어. A야, 네가 받아가져라. 오늘 양도한다. 이 전세금이 3억인데 저 어떻게 보세요. 등기 떼어볼게요. 등기를 떼어볼게요. 이 건물인데 건물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 설정 전세금은 3억 원. 전세권자가 누구냐?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 계약 기간은 2022년 10월 1일까지 남았어. 계약 기간은. 근데 이 갑이 전세권자인데 얘가 얘 채권자야. 가봐 돈 갚아라. 왜 공사비 안 주냐? 빌려간 돈 왜 안 갚냐? 맨 동촉하는 거야. 갑이 그랬어요. 내가 약속한 날짜에 못 갚는 건 미안한데 내가 3억 원의 전세권 등에 전세금이 있다. 전세금. 근데 계약전 2022년 10월 1일까지 한 1년 6개월 남았는데 내가 2022년 10월 1일 날 이 전세금 받으면 줄게. 갚을 테니까 좀만 참아줘. 얘가 뭐래요 얘가? 얘 채권자, 전세권 채권자. 너 못 믿어. 너 2022년 10월 1일 날 전세 받았는데 딴 사람 줘버리면 난 뭐가 되니? 양도하래요. 뭘 양도해? 네가 2022년 10월 1일 날 받을 수 3억 원을 너 대신 내가 받아가지라고 전세금 반환 채권 나한테 양도하라는 거야. 양도 어떻게 써야 되니? 전세 양도각서. 2022년 10월 1일 날 전세금 3억을 내 받을 권리를 아무 조건 없이 A한테 양도 이전한다. 하고 도장 찍어. 그렇게 해달래. 양도해 줄게. 내 대신 이 다음에 2022년 내 대신 돈 3억 받을 권리 양도한다. 양도각서 썼어. 쓰고 도장 찍었어. 그러니까 넘겨줬어요. 3억을. 넘겨주면서 얘가 그래요. 계약서 갖고 와. 계약서. 전세계약서. 계약서도 넘겨주고 또 거기 썼어. 채권 양도각서. 3억은 내 대신 얘가 받아가기로 한다. 양도했어. 전세 채권 양도한 얘한테 넘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하지 말고 등기소 가서 전세권도 양도해 주라는 거야. 얘한테. 어떻게 양도해 전세권? 막 들고 와? 이거 들고 온 물건이야? 등기소 가서 부기 1호 전세권 이전 등기. 응? 접수할 몇 월 며칠 부로 누구한테? A한테. 이거 다 함께 넘겨주라는 거야. 같이 움직이라는 거야. 둘 중 하나만 분리한다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전세권 이전 없이 이건 이전 안 해줬어.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한다. 각서 적어주고 계약서 넘기고 다 써줬어. 근데 전세권 등기는 안 넘겼어. 안 넘겨버리면 이거는 다 무효라는 거야. 하나만한 짓 한 거야 애들. 항상 물건인 전세권과 전세반채 한 사람이 같이 갖고 있어야 돼. 전세금은 얘가 받아갈 권리가 있고 전세권자는 갑이고 이 분리가 되면 둘 다 효력이 없는 거야. 왜 둘 다 효력이 없느냐? 모든 담보물건은 받을 돈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담보물건은 그거 무효예요. 효력 없는 거예요. 얘 경매 신청은 없어. 받을 돈 없잖아. 얘는 전세권 이전 받았지만 전세권 반환받았지만 전세권 이전 등기 없잖아. 얘 물건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 경매 신청은 우선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꼴 나니까 전세권과 전세 반환 채권 함께 같이 양도해야지 둘 중 하나만 분리 양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죄송해요. 이거 자꾸 묻는지 몰라.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제일 잘 나오는 지문이야 이게. 그런데 이제 판례를 보면 더 복잡해요. 분리 양도했어. 둘 중 하나만 양도하는 거야.
불량도 하는데 이 단어를 좀 조심하셔야 돼. 이 다음에 좀 볼 거지만 전세권, 전세계약 전속 중에 전세계약이 전속 중에 아직 안 끝났어요? 2022년 끝나는 거야? 전세계약 전속 중에 전세권 이전 없이 이전 등기 안 해준 거예요. 등기 없이 이전해주지 않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내가 지금 설명드린 거 반환 채권만 채권이요. 내든 네가 받아가 채권만 요것만 분리양도 이 분리양도한 것은 이것은 무효이다. 해봤자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건 무효예요. 그런데 꼭 단어 중에 단 전세권 소멸시 전세권 계약기간 만료시 끝났어 지금 날짜 끝났어 지금 2022년 끝났단 말이야. 끝났는데 전세권 안 빼주네 지금. 계약기간 만료시 전세권 소멸시 끝나는 거죠. 그것이 이때 전세권 이전 등기 없이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분리양도한 것은 유효하다. 미쳐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갖고 묻는 거냐? 지문 중에 전속 중에 분리양도한 건지 계약이 끝났어 소멸을 조건으로 계약이 만료시 전세 이전 없이 전 반환 채권 분리양도한 건지 이건 달라요. 이건 유효하다. 무효는 아니다. 유효한데 다음에 전세가 이전이 없기 때문에 무담보 채권을 양성할 뿐이지 무효는 아니다. 그럼 단어하고 나누셔야 돼. 전세가 반환 채권에 분리양도란 말이 나왔어. 전세가 이전 없이 전세 반환 채권만 네가 받아가잖아. 분리양도한 것이 언제 분리양도했냐? 전세 계약 전속 중에 분리양도한 것은 무효. 전세권 소멸시 계약기간 만료시 분리양도한 것은 유효하다. 최근 한 25회, 26, 27, 28, 29, 30, 31회 7년간 본 시험에서 이 수반성 이야기 전세권 이전 없이 전세금 반환채 분리양도한 거 유효냐 무효냐 이게 물은 것이 3번, 4번이에요. 지문 중에. 판례가 이거밖에 없어. 그냥 맨날 이걸 집착하는 거야. 이 다음에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좀 판례가 자세한 소개를 안 해놨는데 이 다음에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전전세는 심화해서 볼 거예요. 그림 그려가면서. 이 다음에 전대를 배우면서 같이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나머지들 쭉 봐주시면 그 사실은 404쪽에 5번 봐보세요. 5번 404페이지 5번 목적보다 멸시고부터 심화로 적어놓으세요. 심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까지는 봐요. 그다음에 심화해서 그림 그려가면서 심화해서 볼 게 있고 지금 볼 게 있는데 자 드디어 전세계약이 다 끝났어. 전세금 소멸의 효과. 언젠간 토지건 건물이건 전세계약 맺고 전세금 지급하고 전세권 등기 냈다가 전세계약이 만료됐다면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세권이 이제 소멸된 거야 이제. 전세권 소멸의 효과. 페이지 404페이지 하단 맨 밑에 있어요. 그러면 전세계 끝나버리면 세 가지 문제 벌어. 첫째는 서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어요. 항변권. 이 문제가 발생해. 동시 항변권. 같이 이행하자. 같이 하자.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 뭐 같이 해야 되느냐. 전세가 끝나면 전세권 건물 주인, 땅 주인이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죠.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거와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 쓰고 있는 목적물을 인도해 주고 플러스 전세 말소, 이 등기 말소식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는 거. 이 두 가지는 서로 무슨 관계 들어간다? 동시행 관계 들어간다. 그럼 동시행 관계 들어간단 말이 뭐예요? 내가 먼저 이행하여야, 내가 먼저 목적을 반환하여야 전세 반환 요구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설정자 전세를 먼저 빼줘야 반환하여야
전세금을 먼저 반환하여야 목적 반환 및 전세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틀린 거야. 동시양변이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이행하여가 아니라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하는데 요걸 조심하셔야 돼. 전세권자 몇 가지 해줘야 돼요? 2가지를 해줘야 돼. 2가지. 그러면 전세계 끝났어. 끝났는데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을 쓰고 있는 목적을 반환해. 다 벼주고 있어 지금. 창고고 뭐 공장인데 기계 다 뽑아내고 다 깨끗이 청소해서 다 문 잠궈서 절세 넘겨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 반환 거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네가 2가지 제공할 때까지는 나 전세 반환 거부할 수 있어. 2가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야. 이 다음에 임대차로 들어가면요.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만 반환하면 돼. 그건 등기가 없잖아요. 임차 목적 반환과 임대인의 임차 목적 반환은 서로 동시에만 들어가. 근데 전세가 하나 더 붙는 거야. 전세 반환 및 말세 필요한 서류 교부까지도 해줘야 돼. 그래야지만 전세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2가지가 동시에 명령에 들어간다. 2번째. 그런데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안 빼줘요. 돈 없다 안 빼주는 거야. 계속 안 빼주면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경매 신청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경매직으로 올 수 있어. 물권자인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어. 그런데 전세권자가 전세를 안 빼줘서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설정자, 건물주인이죠? 설정자의 동시 이행의 이 항변권을 먼저 소멸시킨 다음에 경매를 신청해야 돼. 무슨 말이냐? 자, 우리 교재 맨 밑에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405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경매 요건 거기 보면요. 쭉 내려오면 맨 마지막 줄에 405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우선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밑줄 그으세요. 제가 읽으면 밑줄 긋는 거야. 내가 책을 읽으면 밑줄 긋는 거 무조건 어디든. 전 설정자에 대해서 전세 목적 인도 및 플러스 설정 등기 말소의 의무를 제공하여 설정자 이행 지체 빠뜨려야 돼. 그런 다음에 경매를 신청해야 돼.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전세계 끝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경매 신청 안 받아줘요. 왜? 전세계 끝나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반환과 얘가 목적 반환 및 말소 필요한 교부가 서로 동시항명이 들어가는 거잖아. 서로 동시항명권이 있을 때는 정당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 좀 보내야 돼. 나는 지금 전세 목적물 다 청소해서 저 문 잠궈서 내 빌린 상태 만들어놨다. 빨리 반환 받으시고 이 말세 필요한 서류는 내 중간합의자 갖다 놨어. 갖다 놨으니까 빨리 전세 빼줘. 그리고 이행 제공을 해놔야 돼. 이행 제공을 해놔야지 그냥 이행치에 빠지는 거지. 그런 이행 제공이 됐다는 증거를 첨부하지 않고 경매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전세계가 끝나면 서로 동시항명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 이행 제공해서 완벽히 이행제 빠뜨린 다음에 그래도 전세 빼주지 못할 때 경매 신청하는 거지. 그냥 계약이 끝나는 그 다음날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뭘 빠뜨려라? 이행지체에 빠뜨려서 동시항명을 없애버린 다음에 경매 신청해야지. 계약경 끝나는 날이 2021년 2월 20일이더라. 2월 21일 날 경매 신청했다.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말세 편서로 법무사무실에 중간사를 갖다 놓고 등기 서류 말세 편서 갖다 놓고 이행 청했던 내용 증명 보내고 근데도 못 빼주잖아. 이행제 빠뜨린 다음에 비로소 경매 신청하는 거다. 2-3번 나왔던 지문이야. 전 나온 것만 해. 나온 것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나올지도 몰라까지는 못해. 406쪽에 2번 별표 2개 쳤어요. 그러면 일부의 전세 경매 신청.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요즘 기출지문에. 자,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야. 2번째 판례야. 판례 3개밖에 없다 그랬는데 하나 판례는 지금 소개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추상적이어서. 판례 하나는 이다음 문제 풀이할 때쯤에 문제 갖고 풀어요. 판례 딱 3개인데 그중에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목적물의 전세 목적물이요. 이 토지일 수도 건물일 수 있어요. 목적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의 전세권이 설정됐더라. 정말 일부의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한번 더 그려볼게요. 이 한 필지가 1000평이야. 1000평짜리 토지 중에서 1000평짜리 토지인데 전부가 아니라 300평만 토지 전세권 300평만.
등기 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영입 물건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일부일 때는 어디 일부는 도면을 첨부해줘라. 등기 낼 때. 자, 2층짜리 건물이야. 2층 건물인데 1층만 전세권 등기 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1층만. 방 3개짜리 집이야. 방 3개 단독주택이야. 방 3개짜리에서 방 하나만 전세권 등기 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일부에 가능해. 일부에 설정했는데 전세계 끝났는데 전세금 안 빼줘요. 그래서 나는 야, 나 목절 반환 준비 끝났다. 다 청소해서 원상복구시켜서 열쇠 잠궈놨다. 열쇠 가져가라. 그리고 말세 필요한 서류 중개사무실에 갖다 놨어. 찾아가라. 돈 갖고 와서. 이행정을 했어. 근데도 계속 전화 반환을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2개월 만에, 계약 끝난 2개월 만에 안 되겠어. 경매 신청해야지. 그래서 법무사무소 쫓아가서 경매 신청 작성해서 내 경매 신청하려고 그래요. 자, 전부가 일부에 경매 신청할 때 일부에 설정했는데 설정자 전혀 빼지 못한다면 이 경매 신청권은 이 경매 집어넣어야 돼요. 경락대금에서 보증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경매 신청권은 전부에 미친다, 일부에만 미친다. 몇 번 당하더니 이제 자신이 없어. 그래요. 경매 신청권은 일부에만 미친다. 전부에 미치는 거 아니다. 그것도 어떻게 일면 이 대원 판례야. 네가 전세 등기한 부분, 전세 등기 했잖아 여기요. 이 부분을 토지 같으면 토지를 분할한다. 분필. 새로 측량해서 새로운 지번 붙여서 분할해. 토지는 분할한다. 분할해서 여기만 경매 집어넣어야 돼. 경매 집어넣어 없어. 건물 같으면 이게 원래 단독 건물이었어. 근데 1층만 전세권 등기를 했어. 그럼 건물을 구분 건물화 시킨다. 구분 건물화. 그래서 일동의 표제부 만든 다음에 2층 표제부 가꾸고 1층 표제부 가꾸고 따로 등기를 만든 다음에 여기만 경매 집어넣어야지. 전세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경매 신청할 권리가 없어요. 전세 부분만 경매 신청해야 돼. 분할하고 구분해서. 전세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경매를 지정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토지 같으면 분할하고 건물 같으면 구분하면 되는데. 자, 이거 2층짜리 건물은 구분 건물화 시킬 수 있잖아요. 1층 따로 2층 따로 등기 따로 만들 수 있잖아요. 방 3개째 방 하나만 따로 표제부 가꾸고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 왜 이러셔? 아파트에 방 3개인데 방 하나만 따로 등기를 냈어? 미쳤나 봐. 구분 건물화가 안 되지. 구분 건물이 되려면 구상 독립성, 이용성 독립성이 따로 있어야 되죠.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 빌라처럼 어떻게 안방 하나만 따로 등기를 만듭니까? 무서워 죽겠어 이분들. 묻질 말아야 돼요. 물으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해.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몰라. 응? 내 공식법 잃을 거야 아주 그냥. 응? 방 하나만 공식법 선생님, 목교수님, 우리 평택 수강생들이 그러는데 안방 하나만 따로 등기 낼 수 있다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막 그럴 거예요. 삐지게 만들어야지. 보시죠. 따로 이거 건물이 방 하나만 따로 등기 만들 수가 없죠. 이러면 건물이 구분도 안 되고 분할도 안 되더라는 거야. 따로 등기 만들 수가 없잖아. 이때는 할 수 없이 그 일부가 방 하나만 분할도 구분이 안 된다면 이때는 대원 판례가 이 전부를 할 수 없이 전부를 경매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없어. 일부가 네가 설정한 그 부분만 구분이 되고 분할되면 그것만 경매 신청할 수 있지만 분할도 구분이 안 된다면 전부를 경매할 권리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순위에 따라 배당받아 가든가. 못 기다리면 소송해야 돼. 전세관 반환 청구 제기해서 판결 받아서 압류 잡아 전체를 압류 잡아서 경매하든가 해야지. 당연히 전부를 경매할 권리는 없어요. 이 판례 태도야. 그래서 일부에 설정했을 때 경매 신청권은 목적 전부에 미친다, 일부에만 미친다. 일부에만 미친다. 그런데 일부에 설정했을 때 우선 변제권은 이거 내가 지금 쓰는 거 졸다가도 이거 대답해야 돼. 너무 중요한 거야. 전부가 아닌 일부에 설정했을 때 우선 변제권은 경락대금에서 배당 이 돈 받아가는 거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전세 등기난 날짜와 저당 잡은 날짜 순위 비교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을 수 있죠.
법원에 가서 경락대 배당을 신청하는 것을 우선 면제권 주장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주택임대보호법에서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들은 확정일자 제출해서 우선 면제권이 있어. 배당받을 수 있어. 근데 확정일자 안 받으면 경락대 배당 못 들어가요. 경락대 배당다 우선 면제권 부르는 거야. 근데 일부, 전부가 아니야. 1층만 설정했어. 300평만 설정했어. 이 안방만 전세등기했어. 근데 우선 면제권은 목적물 일부에 미쳐, 전부에 미쳐. 그건 전부에 미쳐.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내가 전세 등기난 부분에서 아닌 나머지 부분, 여기서 나온 경락대금. 여기서 나온 경락대금에서도 배당은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설정한 부분에서 배당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선 면제권은 목적물 전부에 미쳐요. 내가 경매를 집어넣을 때는요. 내가 설정한 부분만 분할하고 부분에 거기만 집어넣어야지. 전세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 경매 신청할 리가 없지만 남들이 경매 신청해서 경락이 되었을 때 경락 돈 받아갈 때는 내 거 부분이 아닌 이거 부분에서도 돈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전부에 미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전부에 안 미치면 어떻게 머리 쓰나 보세요. 얘가 전세금 1억에 이거 보면 300평만 토지 전세 등기 냈어. 전세 내서 여기를 무슨 주차장 같은 거로 쓰고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 땅 주인이 A라는 사람인데 A의 채권자 김사채라는 애가 이름이 김사채예요. 김사채가 이 토지를 압류 잡으려고 그래. 얘가 돈 받을 게 많은데 인간이 돈 안 갚어. 근데 압류 잡을 금액이 지금 3억이야 3억. 잡으려고 그래요. 이 토지 압류 잡으려고 그래. 또 경매하려고 압류 잡았다가. 압류 잡으려고 봤더니 이미 전세 등기난 전세권자가 있잖아 1억 원이. 그럼 압류 잡아도 경락되면 얘가 먼저 받아가야 되잖아. 얘가 1순위, 자가 2순위가 되잖아. 가만히 머리를 썼어. 도면이 첨부돼 있네. 얘가 1000평 전부의 전세권이 아니라 300평만 전세권이잖아. 그래서 토지를 분할을 해버렸어. 토지 분할했어. 분할해서 새로운 지번 붙인 다음에 이거를 따로 등기를 떼내서 여기다 압류를 잡았어. 요거만. 이걸 경매했어. 경락대금이 3억 나왔어. 그러니까 얘가 배당 들어가서 3억 중 1억 받아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머리 쓰지 말어. 내가 전세 부분에 미친다라면요. 이 다음에 이것만 경매하면 이거 1억 안 나올지 몰라 이거. 그래서 이렇게 머리 쓸까 봐. 다른 채권자들이 전세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 압류해서 경매 집어넣었다도 쫓아가서 배당받을 수 있어요. 머리 쓰지 말아. 그래야지만 되는 거지. 만약에 안 된다라면요. 이 다음에 이거 300평 경매하면 두 번 유찰되면 1억 안 나와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전세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이 먼저 경매되더라도 쫓아 들어가서 배당받을 수 있다. 그걸 전부에 미친다 표현하는 거예요. 자, 전부가 일부에 설정했을 때 경매 신청은 어떻게 미친다? 경매 신청권은 일부에만 미친다. 우선 면제가 어떻게 미친다? 전부에 미친다. 한마디로 어떻게 미치죠? 잘 미쳐야 돼요. 곱게 미쳐야 돼요. 곱게. 일부에 미치는지 전부 미치는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표현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나는 그들이 시험에 쓰는 표현들을 자꾸 용어를 얘기해야지 이 시험에 쓰는 용어 안 될 용어하면 이번에 헷갈려. 우선 면제권은 일부에 미치고 전부에 미치고 경매 신청권은 일부에 미친다. 꼭 기억하세요. 제일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정도 해놓으면 일단 기본 강의는 끝나는 거예요. 체크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하셔야 돼요. 자, 10분 쉬었다가 유치권 봐야 들어갈 거예요.